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헬 가업승계 정선희 소장이고요. 오늘 모신 분은 저희 정헬 기업연구소의 김용준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석연구원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일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김용준 본부장입니다. 저는 컨설팅 업력을 2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법인 컨설팅 업무는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문 분야는 잉여금 엑스팅과 지배구조 조정을 제 전문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절세 금액은 한 50억에서 한 70억 그 사이 정도 순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 세금을 많이 절세해 주셨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및 절차, 그리고 사업 등록증 발급까지 뭐 아시는 대표님들 있겠지만 사실 또 제대로 알고 설립하신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미 법인을 하신 경우에 추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혹은 또 자녀 법인을 세울 때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네. 부동산 자산가라든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꾸 이제 세금이 많아지니까 법인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인 컨설팅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고 네, 네. 어떻게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컸을 때 이 처음 설립의 진 면목이 그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지금 보통 이제 법인은 주식회사가 많은데 좀 요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네. 알고 있는 이 주식회사가 어떤 건지 또 어떤 다른 회사도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주식회사 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들은 상법 288조부터 시작해서 542조 사이에 이제 강형법규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게 왜 이제 법인 설립이 중요하게 되고 상법이 중요하게 되냐면, 이 법인격이 이제 부여된 거는 상법에 의해서 부여됐기 때문에 상법상의 어떤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관련된 그 법인세법이라든가 이 소득세법들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표님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하는 것들은 향후 엑스팅과 절세에 되게 중요한 영향이 미친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보통은 법인 설립은 법무사님이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법무사님이 설립해 주시는데 굳이 대표님들이 이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로 이제 법무사님들은 상법상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서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8가지 물어보는 그 질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법 289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 관련된 것만 그냥 그 요식적인 행위로 요식적인 행위로 이제 법무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무사님들은 대표님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딱 2가지밖에는 없을 거예요. 임원으로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자본금을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발기인은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하면서 그분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준비해 주세요. 요게 이제 법무사님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법인을 세운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그 영업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게 법인인 건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법인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체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이제 법무사님들은 그걸 해주시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회사, 그러니까 즉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계획과 또 어떤 경영을 할 건지 이런 게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설립에서는 법무사님이 해주시는 거는 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주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네.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아까 절대적 기재사항 말고도 또 뭐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든지 또 임의적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정관에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다르고 그렇죠. 주주 구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 예를 들면 뭐 사업하면 어른 영역이라고 본다고 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법인께 부여하기 때문에 법인이란 무엇인지 네, 그것부터 용어도 네, 지금 네, 사실은 네. 저희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네, 법인이란. 네. 네,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과는 다르게 이렇게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권리 의무 주체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것은 사람처럼 나처럼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이런 거 세금도 세금도 내기 때문에 권리 의무 주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제 법인에 대해서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법인이라는 것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무형인이에요. 무형인. 형체가 없는 무형인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그 오해부터 시작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뭐 가지급이든지 그 주식의 이렇게 참여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발생되는 것 같아서 굳이 한번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 구분에 대한 한번 다시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가봤습니다. 네, 그럼 법인도 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인의 종류는 크게 이제 그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그 돈을 벌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법의 근거를 보게 되면 영리법인은 민법과 상법을 적용을 받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을 적용받고 그래서 그 영리법인 그냥 상법상 회사는 총 5종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5가지. 다섯 가지요. 상법상 회사입니다. 컴퍼니.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영업을 여기하는 것을 컴퍼니 회사라고 하는데 상법상 회사는 총 5종 회사가 있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총 5종 회사가 있고 또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무슨 사단법인, 단체의 인격을 부여하는 거 사단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정의사회구현 뭐 사단법인이라든가 용농조합법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우리 비영리법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검토해 보려는 것은 영리법인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그 부분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거는 5개 중에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 때랑 좀 다른 게 내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 그러면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법인 설립할 때 이 정관은 왜 필요하고 어떠한 근거로서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를 딱 설립하려고 그러면 딱 상법 288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딱 거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기인이라고 하면 법인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같이 네, 맞습니다. 하는 이거는 주주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법인 설립자들. 네, 맞습니다. 네. 주식회사니까. 반드시 주주가 됩니다. 그분들은. 네네. 네. 그러면 발기인의 수가 뭐 딱 정해져 있나요? 보시면 발기인의 수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정해져 있던 것 같던데 네네. 뭐 이로 인해서 차명 주식이 그러니까 대표님들 만나보면 네. 차명 주주를 왜 두셨어요? 그러면 법인 설립할 때 7명 필요해서 뒀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것 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상법 288조가 나와 있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구를 보게 되면 전문 개정에서 2001년 7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기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임원은 누구로 하고 주주는 누구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발기인이 되는 건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상법 289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발기인이 작성해야 될 정관에 대한 부분이 딱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어서 보면 그에 보면 그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서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에 개정돼 있어서 보면 84년 9월 4월 10일, 그다음 95년 2월 29일, 2001년 7월 24일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95년 12월 29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7명이 필요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하려면 최소 7명이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95년 12월 29일까지. 이전까지는 네. 네. 그 이후에서는 발기인 7명이다 보니까 자꾸 차명 문제가 생기니 그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발기인이 3명으로 바뀐 게 95년 12월 29일 이후는 발기인이 3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4일 이때 이후부터는 발기인이 3명도 필요 없고 딱 1명이면 된다라는 게 이 발기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2001년 7월 24일이면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립한 회사들도 이 3명을 맞추기 위해서 차명을 둔 회사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네. 바뀐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네. 네. 그러니까 발기인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분 창립주들, 그렇죠? 창립 네, 멤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는 1명도 된다. 1명도 된다. 이미 2001년 7월 24일 날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서 이제 차명을 두신 경우에는 좀 빠른 정리를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발기인 그러면 우리가 꼭 그 사람으로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에서는 그걸 발기인의 자격 내지는 발기인의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인의 수는 이제는 1명도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발기인이 되는 사람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연인 사람도 되고 그리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되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한정치산자라고 있습니다. 재산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또 발기인은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네. 거의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발기인은 예를 들면 자본금, 우리가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자본금,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미성년자도 1,000만 원만 내도 20%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인이 당기순이익 1억씩, 2억씩 난다고 하면 그거의 지분에 대한 부분만큼 주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기인의 설정, 준비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자 네. 발기인이 결국은 이제 주주고 회사의 네. 주인이니까 네네. 회사가 성장하면 그 회사의 성장에 대한 그 이익은 다 주주들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예 처음 설립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상법상에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상법에도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을 지은 이유는 그만큼 그 발기인의 즉 주주의 회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잉여금이 생겼을 때 이 이익금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관에 명시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관을 작성할 때 뭐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주주나 임원의 어떤 이익 실현과 관련된 것도 있을 텐데 그 좀 정관 작성을 대표님들이 좀 이제 그냥 기존에는 법무사님들한테 맡겼다면 어떤 부분을 내가 알고서 맡겨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정관을 작성하면 좋을지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다음 편 영상에서 한번 바로 연결해서 네, 그 내용이 좀 중요하고 길어서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말씀처럼 지금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발기인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서 한번 언급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가족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정할 때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을 작성을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법인한테 우리가 자연인처럼 법인격이 부여받고 그러면 개인처럼 주민등본이라는 게 나오고 그 등본이 나오면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먼저 언급을 한번 드리는 게 절대적 기재사항은
없으면 설립 자체가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거 8가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한테 인격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번적을 어디로 할 것인지, 태어날 때 돈을 얼마나 갖고 태어난 건지, 그다음에 법인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을 세울 때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상호를 정하는데, 상호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울 때는 상호를 한 2-3개 정도 먼저 점검한 후에, 그리고 상호 검색을 통해서 해야 이렇게 예정된 수순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나 군에서는 동일한 상호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으면 괜찮지만 서울에는 똑같은 회사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의 이제 목적 사업입니다. 회사의 목적 사업은 법인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기에 대한 근본 이유가 되는데, 일단 목적 사업을 설정할 때 예를 들면 너무 광범위하게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작아도 안 되는데, 목적 사업은 한국 표준 분류표상의 세 분류로 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목적 사업은 대, 중 5가지 정도로 총 구분되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 5가지인데, 예를 들면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대분류입니다. 그러면 옷을 제조하는 건지, 음식물도 제조업에 들어갑니다. 음식을 할 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음식물을 제조하면 어떤 음식이냐, 중식이냐, 한식이냐, 이렇게 구분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식, 중식으로 이제 중분류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뭐 스파게티로 할 건지, 짜장면인지 뭐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목적 사업이 됩니다. 네, 그 과거보다 이게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조업 이렇게 해도 등기가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승인이 안 나니까 승인이 안 납니다. 세분류까지는 네. 해주셔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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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이제 발행할 주식 총수라고 해서 수권 주식 총수인데, 2만 주를 총 발행할 건지, 뭐 4만 주를 발행할 건지, 뭐 요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는 이렇게 한 주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일주의 금액. 그래서 이게 500원으로 할 건지, 5,000원으로 할 건지, 10,000원으로 할 건지. 심지어는 무액면 주식이라고 해서 액면가 없는 주식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사가 이제 공고하는 그런 방식들인데, 오늘 일간신문지에 공고하는 건데, 참고로 이제 그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공고하는 비용들이 되게 많이 비싸집니다. 40만 원, 50만 원 가는데, 요즘에 뭐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뭐 이렇게 무슨 신문 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면 다 끝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재밌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네. 보통은 이제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회사, 그러니까 신문사, 조중동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매경, 한경 뭐 요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회사가 필요해서 공고를 좀 하려 그러면, 공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인 건데 네. 공고 비용이 네.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뭐 공고 방식은 굳이 그렇게 메이저급 언론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번점 소재지,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이면 고양시, 경기도 광주면 광주시, 이렇게 최소행정 구역으로 번점 소재지를 정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기인들이 이제 이렇게 기명하고 이렇게 날인하게 되면 정관이 효력이 발생돼서 드디어 이제 주식회사가 출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했으면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법무사님한테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제 본점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 부동산 구입을 염두에 두는 회사라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개인하고 다르게 이제 법인은 부동산 구입을 하실 때 과밀 지역은 좀 그 취득세 중과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우리가 이제 5년 이내에 부동산 구입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본점 소재지는 좀 과밀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여기서 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 세부적으로 가자면 뭐 끝도 없겠지만, 네, 상호가 한 시에는 이제 중복이 안 되니까 네. 처음에 설립하실 때 한 몇 개 정도는 좀 이제 미리 좀 준비하시고, 이게 그러면 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미리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그 홈페이지 가게 되면 거기에 상호 검색할 수 있는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상호인지 없는 상호인지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똑같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좀 다른 상호를 네, 맞습니다.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보통 법인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일주일 내지 2주일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게 되거든요. 빨리 하게 되면 뭐 일주일 이내에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보정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등기를 올렸는데 등기를 취소되는 거 이렇게 다시 반려되는 걸 이제 보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러면 전체적인 계획들이 어떤 좀 계획했던 대로 순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10일이면 10일 안에 이제 사업 등록까지 내는 걸로 쭉 가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급하게 이렇게 법인 설립을 하시는 회사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뭐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법인에서 받아야 된다더라. 그래서 네. 이제 급히 설립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까처럼 보정이 나오게 되면 네, 또 한 맞습니다. 일주일, 네, 2주일 이렇게 네. 늘어나니까 네. 예, 좀 기간을 갖고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관을 필수 기재사항을 이제 다 정했습니다. 네, 이제 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다음에는 이제 정관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법무사한테 줘야 될 서류 그리고 정관이 작성했기 때문에 법인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어떤 기관을 구성해 줘야 됩니다. 머리는 뭐 누가 하고 가슴은 누가 하고 팔다리는 뭐 할 건지 이 부분을 정하는 거가 발기인 총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발기인들은 주주가 돼서 주주총회가 될 거고요. 최고 의결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를 운영할 사람, 임원과 그러니까 사내이사와 그리고 회사의 조사라든가 업무 상태를 조사하는 감사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에서 이제 대표이사 하실 분, 회사를 맡기면 잘할 만한 분으로 대표이사를 맡기는 거, 대표이사 설정하는 것들, 예, 그리고 감사는 누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정하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법무사님한테 넘겨주면 네, 법인 설립하기 위한 등기는 이제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발기인 총회에서 이제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주주는 이미 이제 발기인할 때 정해지는 거고,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이제 주주가 누구로 할 거냐가 이제 처음 설립할 때 발기인이 될 거고, 이 발기인들, 즉 주주들이 임원을 이제 또 선임을 하는데, 임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네. 네, 한 명으로 할 거냐, 두 명으로 할 거냐. 자, 일단은, 자, 두 명이면, 이사가 두 명이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대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사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대표이사가 아니죠. 어차피 혼자니까. 네. 사내이사. 그래서 네. 대표님들이 조금 이제 혼동하시는 게 대표이사는 좀 다른 거고, 또 사내이사는 좀 더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상법상에서는 큰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네, 두 사람 이상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대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퇴직금 같은 거 할 때 대표이사만 많이 이렇게 하시면 다른 이사는 조금 주고 네. 그런 게 좀 대표님은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그거는 이제 주주로서인 거고 퇴직금은 임원으로서 받는 건데 대표라는 거는 이사 중에 대표의 성격을 띠는 것 뿐이다. 네, 요거를 좀 맞습니다. 기억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기인 총회를 통해서 이제 요거 의사록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법원에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등기 신청 들어갈 때 우리 구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들어간 서류들은 이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번에 정한 의사록, 임원을 사내에서는 누구로 하고 감사는 누구로 할지에 대한 결정 부분에 대한 발기인 총회 의사록, 그 다음에 회사 설립함에 대해서 별로 이상이 없다는 조사 보고인 보고서, 조사 보고인 네, 보고서요. 네. 요거는 누가 쓰나요? 조사 보고인 보고서는? 조사 보고인 보고서는 보통 공증인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공증. 네. 요거는 법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조사 보고인이 될 자격들은 주식 최초 발기인들은 조사 보고인을 못합니다. 이해관계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자기 친구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감사가 돼서 조사 보고를 대신하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발기인은 안 된다. 네, 조사 맞습니다. 보고인이 될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구비되는 서류들이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 의사록, 잔고증명서, 인감도장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인 설립 등기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조사 보고인 보고서가 이제 주식이 없는 임원들이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뭐 엉뚱하게 이제 요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연세가 많으신 분을 뭐 감사로 해놓는다거나 임원으로 해놓으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조사 보고인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뭐 혹은 뭐 아까 공증해 주시는 뭐 변호사님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끝난 거 법인 설립이 된 건가요? 네, 법원에 이걸 넣으면? 네, 넣으면 이제 네. 한 3일에서 네, 한 네. 5일 안에 보면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네. 법인 등기부 등본. 네. 이제 우리 주민등록 나오듯이.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영 활동, 우리 이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것만 갖고서는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법인격에 부여받았다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주주명부, 정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요게 이제 필수 구비서류로 해서 요걸 제출하게 되면 현장에 즉시 사업자 등록이 발급되기도 하고, 대신은 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3일, 3, 4일 정도 이내가 되면 사업자 등록이 발급이 돼서 실제 사업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하진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기인부터 시작해서 뭐 정관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해서 이제 등기소에서 이제 한 다음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또 네, 신청을 맞습니다. 해서 거기 나와야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도 끊고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법인 번호랑 또 이 사업자 번호랑은 또 다른 개념이어서 네. 대표님들이 이제 법이 개인 사업자에서 좀 법인 전환 매출이 커져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거를 뭐 법인 설립을 평생에 몇 번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설립 자체는 절차대로만 상법대로만 하면 크게 뭐 어렵거나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다음번에 이제 다뤄주겠지만, 이 발기인들, 즉 주주들의 그 이익 실현을 위한 그런 정관상의 기재사항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의미, 자연인과는 별개로 법 인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뭐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법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대신하는 하나의 법 인격체다. 그래서 여기서의 나는 이제 우리 주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주들의 의도나 계획이 이 설립할 때 다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대표님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 특정법인 또 자녀법인 설립을 할 때 이때만큼은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법인 설립부터 이익 실현까지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석연구원님, 대표님들께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 과정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법무사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이거는 바둑으로 본다고 치면 최초의 포석을 두는 거기 때문에 포석을 들 때는 도대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에 따라서 모든 방향이 결정되고 마치 골프로 말한다고 하면 1번 드라이버로 공을 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먼저는 발긴을 누구로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고 증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부모님하고 자녀분들이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만 장고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분상으로는 주식 인수증이라고 발기 설립한 서류가 있는데 그 상에는 뭐 자녀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법원에서는 서류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뭐 대표님 뭐 40, 자녀분 뭐 30,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분 30 이런 식으로는 구분은 되지만 세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의 구성과 장고 증명은 대단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조사 보고인은 발기인이 아닌 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법인격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사내 이사로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인감 도장이라는 걸 찍게 돼 있고 인감 도장을 찍게 되면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미리 그 부분이 어레인지가 돼 있지 않으면 오늘 법인 세워야 되는데 그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법인 설립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누구를 할 것인지 미리 정확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법인을 세우면 우리가 본점 소재지라고 되어 있었지만 간략하게 그러면 그게 본점 소재지라는 건 내가 영업할 장소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실제로 영업할 장소라고 그러면 그 영업할 장소에서가 내 거면 내 건지 아니면 임대차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법인을 세우고 임대의 장소를 정하려고 하면 나는 법인을 지금 다음 주까지 세워야 되는데 임대인이 예를 들면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있거나 내지는 그분이 임대인한테 임차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전대가 돼서 사업자 등록이 미리 임대차 계약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게 사실 법인 설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3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 말씀 한번 이렇게 주의할 부분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법인 전체 그림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과 같이 의뢰해 주시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최초의 포석이다. 그만큼 방향의 어떤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제 길게 가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그냥 다 맡기지 마시고 대표님이 좀 내가 관여할 부분은 좀 알고 맡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이 발기인들이 작성한다는 이 정관의 뭐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 또 필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심도 깊게 좀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